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장외주식 엄지민입니다. 올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제약바이오 기업이 단 두 곳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상장한 기업이 7개 기업이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자, 올해 바이오 산업은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상장 사례가 나와서 물꼬를 좀 터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주춤했던 중소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전망 어떨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언제쯤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업체들이 활기를 띨지 함께 전망해보죠. 오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안건희 캐스터 불러서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 두 곳 소식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네, 다른 업황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 업계가 하반기에는 되살아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바이오 대어로 꼽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코오롱의 미국 유전체 자회사인 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기업 가치가 5조에서 6조 원 정도로 평가돼서 말 그대로 IPO 시장의 대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달쯤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9월에는 상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가치 2조 원으로 평가되는 티슈진은 다음 달까지 상장 예심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티슈진의 퇴행성 관절염 신약인 인보사의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난해 한 일본 제약사에 5천억 원 규모로 이 인보사를 기술 수출하면서 티슈진의 몸값이 더욱 커졌습니다. 올 하반기 바이오 대어들의 상장 러쉬로 얼어붙었던 바이오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연결해서 하반기 바이오 시장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그동안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바이오 기업들을 저에게 꾸준히 소개해 주셨죠. 그리고 또 범부처 신약개발산업단의 김태혁 사업본부장께서도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신다고 합니다. 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김태혁 본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는 원래 경제학도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근데 사실 바이오에 이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거의 프로세요. 그래서 웬만한 그 전공자 아니면 논문을 못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일일이 그걸 다 읽으시고 이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다 꿰고 계시는 거죠. 우리 박사님께서 계신 그 범부처 신약사업단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그 신약 개발을 하려면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이 스타트업들이 이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업체들의 대부분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꿰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이 글로벌 트렌드나 우리나라 그 업체들의 어떤 실력 같은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계신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업단은 그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에서 각각 이제 돈을 그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 1년간 1조 원을 투자해서 그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대학, 병원 혹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뭐 장애인, 기술적인 장애인이라든가 비즈니스적인 장애인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업단이 출범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네, 2011년 출범했고요. 2020년까지 존속할 예정입니다. 좀 성과는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뭐 글로벌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한 100개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5개는 이제 해외 빅파마한테 라이센싱된 성공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작년에
그 한미가 사노피에 4조 이상 라이센싱 했던 네. 그 과제도 저희 사업단이 지원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자, 2020년까지 10개를 개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최근에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큰 질병이었고 뭐 목숨을 좌지우지도 했던 질병들이 지금은 약 덕분에 예방이 되고 별거 아닌 병들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의학이 발달한다면 신약에 대한 수요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이 수명 연장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했었죠. 근데 최근에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영국에서 노인들의 기대 수명이 오히려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16년에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보다 노인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그 원인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1년을 더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75세 된 노인이 이제 1년 더 사는 것과 85세 된 노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비용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유전을 받아서 개발할 때 1m 더 들어갈 때마다 굉장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노령화 되시는 분들이 70년대, 80년대 그때 이 성장기를 주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몸이 상하셨죠. 그래서 뭐 이 당뇨라든가 비만, 고지혈증, 성인병에 상당히 많이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수년간 생각보다 이제 좀 이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그 원인 중에는 물론 현대 의학의 발달도 있겠습니다만 흡연율의 감소가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이 마약의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바쁘게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 중독이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저성장으로 인해서 일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굉장히 고령으로 가게 되면은 몸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물론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 부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일찍 죽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노인이 질병에 걸려서 약을 써서 이제 그 생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약의 종류만 바뀔 뿐이지 이건 여전히 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신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시는 거죠. 네네. 사실 그동안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면역이나 유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왔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도 뭐 표적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도 저희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이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아니면 뭐 유전자 이외에 또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흐름은 어떤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2010년 이전까지는 뭐 항체, 항암 치료제 이전에 그 합성의학, 케미칼로 만든 이제 그 케모세라피가 대부분 이제 주를 이뤘었고요. 2010년 이후에는 이제 항체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가 그 전체 그 항암 시장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항체를 이용한 항암 치료제의 경우 그 비용이 연간 치료 비용이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비해서 생명 연장 효과는 약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 연장 효과는 적은 반면에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그 약가 인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나 뭐 압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재작년쯤에 그 면역 항암 치료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자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 면역 기능이 그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그런 이제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요. 그 인간의 면역 체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그 암세포를 완전히 이렇게 죽여버리는, 그래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몇몇 환자에게서는 그 완전 치료 효과도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면역 항암 치료제의 경우 전체 대상 환자의 20% 내지 40%에서밖에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그 면역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스스로 다른 정상 세포를
죽이는 이런 그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유전자 치료제나 혹은 카티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면역 항암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마찬가지로 부작용도 큽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카이트라든가 주노 같은 데서는 100% 완치 효과를 가졌지만 워낙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졌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티 업계에서도 지능형 카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몸속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만 작동을 하게 만든다든가 뭐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환자의 면역 세포를 끄집어내서 조작을 해서 다시 투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건 약이라기보다는 시술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그만큼 비싸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 자신의 세포가 아닌 범용 세포를 이용해서 카티를 만드는 이런 기술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약으로 전환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시도가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 현재 세계적으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약 200개 내지 300개 정도 될 만큼 상당히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상 이걸 항암 세포로까지 전달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에서 또 이제 항체가 발생해서 그 유전자 치료제를 이제 저항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작동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암세포로 전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국내외 여러 다수의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카티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동안의 항암 치료 기술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사실 본부장님께서는 이 현장 필드에 계시니까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앞으로 좀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낼 것 같다,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도 좋겠다, 이런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국내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앞서 있는 이제 해외 기업들이 주로 있을 텐데, 이제 면역 항암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주류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근데 항체의 특성상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걸 케미칼, 합성의약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앞으로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는 가장 핫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경구 면역 항암제로 유망한 기업으로는 프랑스의 앙상블, 그다음에 콘스텔레이션, 큐리스, 온코메드, 인사이트, 파이브 프라임,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포브스지라든가 블룸버그 같은데 이런 데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티 계열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노하고 카이트가 대표적인데요. 이 두 기업의 경우 최근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지오팜이라든가 노바티스, 셀젠 같은 경우는 카티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좀 지능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새롭게 이제 설계하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티를 환자 자신의 세포를, 카티의 경우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사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타인의 세포를 이용한 카티 치료제 개발이 앞으로 떠오를 분야인데, 이런 거와 관련돼서 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소렌토, 그다음에 프랑스의 셀렉티스, 미국의 켈리아드 같은 회사들이 타가 세포를 이용한 카티 치료제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바이로메드가 기술 이전한 블루버드라는 회사,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킵, 빅파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하고 이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영국의 사이옥시스, 이게 발음도 좀 상당히 어렵긴 한데요. 네. 그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하고
공동 연구 개발 체결을 한 그 오스트리아의 바이라 세라피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자, 지금 방금 전에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한국도 이제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바이오 시장의 잠재력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바이오 산업이 결국 이제 고급 인력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가장 그 꽃을 먼저 피웠죠. 그리고 가장 지금 핵심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이 바이오 인력 중 50% 이상이 그 해외에서 오셨더라고요. 뭐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해외 괜찮은 인력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여기에 와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면 그 횡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확실한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개발하면 그 약가를 제약업체가 결정해서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에피타이트를 갖다 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급 인력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지금 막 그 고등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의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 뭐 여성들의 얼굴을 고쳐주느라고 바느질하고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얼마 벌까요? 한 100억 정도 벌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는 뭐 그 신약 개발 잘 하면은 한 몇천억씩 벌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바이오 쪽 산업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이제 재미난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IMF 사태 이후에 그때 이제 그 병역 특례로 이제 바이오 업체에 간 친구들이 뭐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이제 그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눌러 앉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약간 이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좀 약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산업은 전통 제조업과 달리 이런 레거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 정밀화학, 정밀기계,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전쟁을 치러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기초 소재 기술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래서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인력들이 이 바이오 같은 건 금방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레거시가 별로 없는 거죠. 좋은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참 좋은 산업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형 병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좋은 의사들도 많고 그래서 임상에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벌처 펌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저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인재가 가장 그렇죠. 큰 잠재력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 밖에도 잠재력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점도 있을 겁니다. 사실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세계 제약시장 규모의 1.6%밖에 안 된다는 결과를 봤는데요. 자, 한국 업체들이 지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 김태혁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정도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규모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R&D 투자금에서도 격차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규모 같은 경우 보면 우리나라에서 큰 제약기업과 비교했을 때 빅파마가 한 100배 정도 그 자본금의 규모의 차이를 갖고 있고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한미 약품 같은 경우가 한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네. 파이저 같은 경우는 약 20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업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큰 게 한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프론티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면역항암 치료제의 경우도 10년 전에는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생소했고 일부에서는 뭐 미친 소리다라고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가장 핫한 분야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그리고 투자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면 향후 10년, 1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제약 기업이 글로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도 그 다음에 지식도
이렇게 집중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지식 정보 혹은 돈의 흐름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런 그 소통 시스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취약한 편에 속한다라고 하십니다. 가령 이제 해외 같은 데서는 그 다중지성의 힘을 이용해 갖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혹은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하고 좋은 파이프라인과 나쁜 파이프라인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돈도 그다음에 사람도 기술도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이 좀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해결해야 할 과제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다중지성이 살아난다면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 업체들이 가까운 장래에 좀 도전했을 때 성과를 내만 하겠다. 이런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섣부르게 접근하는 걸 좀 조심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 다수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약간 배치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시밀러 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밀러의 특성상 생산 단가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경쟁자에 비해서 생산 수율 혹은 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혹은 그 자체 역량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시밀러는 영업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 판매망을 갖고 있거나 혹은 해외에 영업 파트너가 강력한 파트너를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그 접근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항체 같은 경우 항체로 만약에 세계 시장을 진출하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항체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과학 분야가 약간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새로운 타겟이라든가 새로운 물질을 발굴해서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성공률이 그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고요. 이미 알려진 타겟이나 물질을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값싸게 만든다든가 좀 더 편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분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엔지니어링 기술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 재작년에 그 이상 지지혈증을 치료하는 PCSK9이라는 새로운 약이 이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약의 경우는 뭐 과거 그 이상 지지혈증을 치료했던 그 다수의 약들이 전혀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질환들을 갖다가에 대해서 아주 높은 놀라운 이제 치료 효능을 발휘했는데요. 워낙 이게 이제 항체로 만들다 보니까 고가입니다. 그래서 잘 안 팔리죠. 그런데 이런 그 항체로 치료하는 PCSK9을 펩타이드라든가 뭐 RNA이라든가 혹은 안티센스 같은 걸로 만약에 그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다면 항체에 비해서 약 10분의 1, 5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치고 나갔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질환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통증이라든가 혹은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는 거 혹은 그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걸리기가 쉬운 이제 안구 건조증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사이에 새로운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만큼 그 언맷 니즈가 매우 높은 블루오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자, 앞으로 어떤 분야가 좀 승산이 있을까? 이 분야까지 함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 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